언론계의 이순신, 장용진 아주경제법조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장용진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네, 회를 더해 갈수록 많은 분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장 기자님, 그 청와대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 관련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백원우 비서관 밑에서 일했던 특감반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오늘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 예, 월요일 날 오전에 출석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예, 근데 딱 출석을 하루 앞두고 일요일 날 오후에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사망을 한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필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어떻게 뭐 검찰 수사 압박 때문에 이렇게 그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전혀 다른 문제 때문인지. 근데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기에는 검찰 수사의 그 강도도 상당했고요. 또한 사안도 굉장히 위중한 편이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분이 지금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 하명 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참고인이 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압박감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오늘 이 안타까운 사고가 정말로 이것이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일 때문이었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혀 관련이 없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분이 원래 원래는 검찰 수사관이었다가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됐다 다시 복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검찰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어떤 경우라도 이 수사에 대한 압박감을 원인에서 배제하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김기현 울산시장 이거 하명 수사로 이루어진 수사였다. 검찰의 의심 합리적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와대에는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접수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만 해도요, 온갖 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 상당한 것들은 그 관할 기관으로 이첩이 되는데요. 이것들 다 이첩을 다 하명이라고 하게 되면은 글쎄요, 수만 건이 하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단순히 하명이라고 하려면 그 밖에 다른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근거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전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외형성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이첩이라는 그 절차를 밟은 게 되면은 그것이 하명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일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이 수석실에 계셨던 전직입니다만 이런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그 청와대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민원들 중에서 이렇게 이첩을 하는데 이첩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하명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을 구분해낸다는 거는 당사자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이것을 수사를 한다. 이 자체가 이미 무리한 것이고 한편으로 보자면은 결국에는 지금 검찰이 청와대 내부 민정수석실의 내부에서 어떤 배신자 혹은 이런 내부 고발자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과정에서 소환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전 압박 같은 걸 상당히 진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이 사람은 뭐 윤석열 검찰총장을 성렬이 형 이렇게 부르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양반이 최근에 그 청와대 사표를 냈고요. 또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유재수 그 감찰을 무마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혹시 그 박형철 씨가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저 성렬이 형하고의 어떤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없는 말을 검찰 가서 발설한 것인지 참 여러모로 좀 미묘하더라고요. 일단 그 박형철 비서관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검찰이나 또 특히 언론이나 이쪽에서 보도되거나 뭐 검찰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특히 검찰에서 흘려주는 내용을 보면은 진술한 사람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내서 마치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경우가 제법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형철 전 비서관이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인데요. 예. 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당한 내용들의 의혹들은 그 주도를 했던 인물이 박형철 비서관으로 돼 있어요. 그래요. 예, 당장 말입니다. 이 김태우 전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그 특감 반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누구를 고소 고발을 했느냐? 박형철, 이인걸, 조국 이 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백원우 비서관은 사실 그 당시에는 얘기도 안 나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박형철 비서관이 하고 있는 이 얘기가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이 얘기가 과연 진실인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돼 있는데 이런 얘기를 과연 했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박형철 비서관이 자신과 정말로 가까운 윤석열 현 검찰총장과 다시 한 배를 타기로 했던 게 아니냐. 글쎄,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렬이 형이 야 형철아, 우리가 어떤 사이냐? 너 지금 다 무너져가는 문재인 정권의 그 의리를 다해서 뭐 하겠니? 나하고 한 배 타자 이렇게 제안했을 수도 있다. 뭐 이게 뭐 호사가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은 뭐 김태우가 고소 고발한 내용 중에 네가 핵심으로 돼 있는데 너 이 상태로 하면 너 감옥 간다라고 했을 수도 있지요. 얘가 어디까지 예측입니다. 예. 그래요. 그걸로 해가지고 박형철로 하여금 조국의 소행으로 이렇게 진술하게끔 유도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 진술의 진위가 뭐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모든 것을 진위가 뭔지 취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질문 끝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까지 살펴봐야지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두 줄만 쏙 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과연 그 어떤 취지로 얘기했는지 정말 검찰이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 내용대로 한 것인지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예. 근데 박형철 씨가 그 사표를 냈다는 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되는 건지 싶네요. 청와대에다. 박형철 비서관은 그 전에도 사실 사표를 한번 낸 적도 있고 여러 차례 그만두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우 수사 전 특감 반원에 뭐 이렇게 고소 고발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그 이인걸 선임 비서관과 선임 행정관과 함께 같이 사퇴를 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표를 냈다는 것 그 자체가 특이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계속해서 들락거려야 되는 판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보기에 따라서는 사표를 내는 것이 오히려 보기에는 더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표를 냈다는 것만 가지고는 의심할 수 없겠으나 그 전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의심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백원우 비서관 밑에 있었던 한 검찰 수사관 이분의 비극적인 선택. 참 여러 가지로 좀
수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아니 그렇습니다.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관련해서 또 한 분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자, 지금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온 보도로는 예. 상상인의 그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좀 확인해 본 바로는 상상인 직원은 아니고 상상인과 동사가 걸려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뭐 상상인과 관련된 뭐 수사에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관련자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상상인 직원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뭐 상상인 쪽의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 직원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과연 상상인 직원이었는지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상인 쪽의 직원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 역시 검찰에 좀 무리한 수사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인과 일정하게 그 송사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검찰로서는 좀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다르게 접근했을까요? 글쎄 뭐 검찰은 지금 상상인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압박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사실 뭐 검찰 수사를 받아보신 분들, 뭐 이번 사건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혹은 뭐 검찰 수사관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 수 있다. 오히려 검사가 나한테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문제들을 들먹거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사건은 이상하게 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시절에 어떤 스님을 제가 고소고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 이제 제가 검찰에 이제 고소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대뜸 한다는 얘기가 혹시 노조위원장님 회사에서 왕따시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했죠. 아니 뭐 왕따 되는 사람이 어떻게 노조위원장을 합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이상하게 끝나겠구나 라는 직감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런 거를 볼 때 이분 역시도 좀 어떤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좀 겪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은 좀 돼봅니다. 그게 결국 검찰이 상상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그 주저하고 있는 이유, 탐탁지 않아 하는 이유도 상상인을 털면은 또 검사를 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연결되기 때문에 스폰서 검사를 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건 피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압박을 가했다. 이게 조국 전 장관 수사와는 좀 무관해 보이네요. 일단 그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상당히 무관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상상인 수사는 상상인이 그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한 부분이라든지 그밖에 이제 금융과 관련된 그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부분인데 물론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상상인은 검찰 현직 검사와 전직 검사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뭐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다 무마를 해왔던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 다음 이야기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황운하 청장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했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검찰이 청와대 하명을 받아가지고 김기현 울산시장을 털었다. 뭐 이런 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수사는 또 검찰이 먼저 한 거예요.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과연 그 하명 수사가 경찰이 하명 수사 받았다는 말이 초기부터 이 전제가 어그러졌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참 저로서도 당황스럽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은 됐었습니다. 그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당시에 이 의견론을 내신 분이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근데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뭐
안 내신 데가 없대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정말 억울한 일이 있다. 이제 본인 스스로 내가 정말 억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기저기 다 내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분도 그렇게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몇 가지 의심할 부분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분 이제 레미콘 업체를 하시는 분인데 네. 민원을 내신 분이 레미콘 업체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를 제치고 어떤 그 공사장에 그 납품업체로 된 사람들이 이제 김기현 시장 쪽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는 사람이더라. 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울산 쪽 업체도 아니고 서울 쪽 업체더라.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네. 이거 수사해달라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사실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일단 한번 해볼 만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경찰도 수사하고 뭐 청와대 입장에서도 막 이거 해봐라 하고 뭐 이첩도 하고 그런데 검찰 역시도 수사에 들어갔던 거죠. 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게 하명 수사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명 수사라고 설령 하명 수사라고 하더라도 외형이 이첩이라는 형태를 띠고 했다면 네. 사실 이것이 하명인지 이첩인지 구분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거는 다른데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저는 그 김기현 시장이 혹은 김기현 시장 쪽 사람이 법원 판결 가서 법원 판결로 무죄가 입증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려서 네.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 김기현이 마치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인 것처럼 포지셔닝 되고 황운하는 이런 어떤 의도를 갖고 심지어 청와대 하명받고 부당하게 수사한 사람인 양 이렇게 포지셔닝 되고 말이죠. 네네. 아니 법원 판결도 없는데 이거를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 놓고는 야 경찰이 어떻게 그렇게 수사할 수 있어? 너 경찰 청와대한테 하명 받았지?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과 관련된 의혹은 그전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이건 말고도 여러 차례 또 비리가 있다라는 주장이 제법 많이 나왔던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수사를 했다고 해서 하명이다라고 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부분은 이제 무혐의로 뭐 결론을 내릴 수는 있겠죠. 검찰이 봤을 때 아니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검찰 역시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글쎄 하죠. 말이에요. 검찰이 그 김기현 동생 봐준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당장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예. 그 무렵에 울산 경찰하고 울산 지검하고 매우 사이가 나쁜 상태였습니다. 예, 그렇죠. 뭐 잘 아시다시피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놓고 그 경찰이 검사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섰던 그런 사안도 있었고 또 이 황운하 전 울산청장이 검찰하고 오랫동안 아주 악연 중에 악연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때는 이 황운하 청장이 이제 그 경찰청 본청 수사과에 있을 때 그 밑에 있던 부하 직원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가지고 수사를 받고 실제로 기소가 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사례도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왜 소위 말하는 그 룸살롱 사건, 룸살롱 대부 사건, 룸살롱 황제 사건과 관련해서 연루가 됐다라고 해서 실제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무죄로 풀려났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황운하 청장이나 검찰이나 사실 서로 각이 있을 때만 각을 세울 수 있을 만큼 다 세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볼 때 검찰에서 뭔가 좀 감정이 좀 섞인 수사가 아니었느냐 의심을 해볼 수도 있죠. 그 심지어 또 1년 지난 사건이라면서요, 이게.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시간이 된 사건인데다가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이 1년이 사실 더 됐죠. 울산 경찰이 이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라든지 김기현 시장 주변을 수사해 간 것이 작년 3월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또 더 된 사건이죠. 그리고 대부분 관련자들이 이제 무혐의 결정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된 것은 작년
그 5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이었죠. 마무리가 다 돼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김기현 시장은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합니다만 선거를 하기 전에 대체로 보면 다 대부분 또 그 풀려날 사람은 또 다 풀려났어요. 무혐의 받은 사람 다 무혐의 다 받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뭐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 검찰과 그 황운하 사이에 어떤 뭔가 이 감정적인 골이 이번 사건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됐고 그런데 때마침 이것이 뭐 지금 현재 정치적인 상황 또 검찰이 처해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것이 수사의 시발점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참 검찰 곱씹어 볼수록 웃음만 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검찰이 왜 이럴까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번 건이 사실 그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건과 좀 연결시켜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유재수 전 부산 그 부시장 이분이 이제 실제로 비리를 저질렀고 그리고 감찰 무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뭘로 처벌할 거냐? 직무유기거든요. 지금 이게 그야말로 천하를 뒤흔드는 사안처럼 보이지만 이게 만약에 다 인정되더라도 직권남용 정도로. 예,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 제가 볼 때는 직권남용보다는 직무유기 쪽이 더 뭐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그 민정수석한테 있으니까 민정수석이 하지 말라고 하면 본인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이게 직권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민정수석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니까 직무유기로 볼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역대 이 직무유기가 참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 그리고 또 말이죠. 이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해서 요즘 저 법원이 웬만하면 무죄 처분을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왜냐 그렇습니다. 양승태를 살리기 위해서. 자,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같으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부터 보기도 또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일단 감찰을 중단하자라고 한 것이 회의였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박경철 비서관과 조국 수석 그다음에 이제 백원우 비서관이 3명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결론이 내려진 것이었고 이런 회의를 하게 된 이유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고 회사를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 아니면 여기서 말아. 그래서 이걸 좀 말자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대신에 이 사표를 받은 겁니다. 사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직무유기는 또 아니에요. 그러네요. 뭔가 하긴 했단 말이에요. 다만 뭐냐면 이 사람을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 사표만 받고 끝냈다면은 부적절한 직무수행일 수는 있죠. 그런데 부적절한 직무수행은 어디까지나 이게 징계 대상일 수는 있지만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이 이걸 모를까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법률 전문가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김기현 시장 관련 건도 그래요. 이것이 외형이 이첩의 외형을 갖고 있었다면 그 내부가 하명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이유는 목표는 조국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윗선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이것이 부적절한 직무 수행일 수는 있지만 불법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윗선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컨대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하지 마시오. 감찰하지 마시오. 혹은 김기현 이 좀 수사해 보시오. 라고 지시를 내렸다면 이건 부당한 지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당한 지시는 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탄핵 사유가 됩니다. 자, 실제로 탄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공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번 지금 임박해 있는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다면은 검찰이 이걸 모르겠느냐? 알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의심 안 해볼 수가 없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리는 것은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대통령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송철호 울산시장, 현재 울산시장이 대통령과 가까웠다. 심지어 유재수는 옛날에 그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을 했었기 때문에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과 가까웠다. 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조국이 목표가 아니라 문재인이 목표다. 라는 얘기를 슬슬 지금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 검찰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지금 검찰 개혁을 말하고 주장하고 또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어요. 김호수 법무부 차관 자기들의 선배까지도. 네. 이거 보면서 이 자들이 지금 공수처 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덤비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이 검찰의 이런 끝모르는 질주 이게 차단이 안 됩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은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검찰 수사가 결국에 어느 정도 가서 결론이 나는 상황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거는 결론이 난다기보다 정치적인 공방이 극에 달하는 상황까지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총선에서 국민의 민의로 결정이 날 겁니다. 승패가. 네. 그래서 국민들이 아무래도 검찰이 하는 짓이 이상하다. 네.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꺼내들면은 바로 공격을 하려고 들는 거. 그러니까 사실 검찰은 여기서 두 가지 패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 개혁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검찰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가 동시에 한편으로 이러는 거죠. 우리가 청와대도 수사하고 민정수석도 수사를 하는데 우리가 왜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뭐 조만간 아마 검찰 다음 검찰 인사가 있겠습니다만 다음 검찰 인사에서 지금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좋지 않은 보직으로 가게 된다. 좌천이 된다. 그러면은 보복이다라고 또 억지를 쓸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죠. 다목적 카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보면요. 박형철 비서관이 왜 입장이 조금 이상해졌느냐. 라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는 좀 사실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게. 그래요. 그 지금 박형철은 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검찰의 공격 목표가 됐으니까 공격 목표가 될 거냐, 아니면 우리 편이 될 거냐,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각도로 취재를 해봤는데 한동훈 반부패 부장 그리고 박찬호 공안부장 이 두 사람이 쌍끌이로 지금 무한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인사처분을 내리면 그러면 검찰의 질주도 이제 브레이크가 밟힐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브레이크는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처분이 내려진다고 할 경우는 분명히 야당은 보복이라고 할 겁니다. 정기 인사인데.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직권 남용이다라고 떠들려고 할 거예요. 정기 인사라도 직권 남용이면 말도 했네. 만약에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그거다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어느 한쪽이 낙인을 찍으면 나머지 검찰과 언론 아니면은 야당 서로가 삼각 동맹으로 몰아가기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정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검찰 언론 야당은 삼각 동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편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사실상 한 편이라고 보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몇 가지 그 보도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보도 내용들이 많아요. 이거는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지 이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이렇게 쓰나 싶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설명이 가능한 유일한 거는
취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딱 떨어지는 일들이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뭐 결국에는 한동훈, 박찬호 이 두 사람이 문제였네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이 한동훈, 박찬호가 겉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네. 사실 그 밑에 깔리는 검찰의 사고방식 저변이 그러하다라고 네.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 내부의 이런 지지하는 그런 목소리, 움직임들이 강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뭐 그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얘네들을 만약에 봐주면 고마워해요? 고마워할 리 만무하죠. 그게 이제 아마 청와대의 딜레마가 될 겁니다. 아이고. 이 분명히 처분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대로 처분을 한다 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논란거리에 휩쓸리게 될 것인데 예.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버틸 수 있을지 사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만 이 역시도 예. 다음 종선에서 어느 정도의 표를 확보하느냐 의석을 확보하느냐에 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종결자는 국민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무 일도 안 한다. 이 사람이 거의 지금 손 놓고 있고 아울러 무위도식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예. 사정기관을 통제하는 곳은 아닙니다. 예. 사정기관을 통제하는 자리는 법무부죠, 사실은. 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 중이라는 점인 겁니다. 그런 점이 있다고. 그런데 그래서 민정수석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관리를 감찰하는 기능인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청와대 이제 대통령 주변에 지인 가까운 사람들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출신의 공무원을 그 자리에 앉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되냐면은 이분은 관리 감찰의 범위 중에서 당연히 지금 검찰이라든지 이런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과잉 어떤 수사를 한다면 당연히 직무 감찰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그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지적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다른 청와대 인사하고 네. 지금 갈등까지 불거진다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기 최강욱 형하고 아주 쌍욕을 하면서 싸웠다는 거 많이 알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고 도대체 최강욱 저 비서관이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고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식으로 김조원 수석이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저기 김조원 수석에 대해서 실종 신고를 낼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예. 이분이 안 보인다고 지금 어디 계신지. 네. 예. 참 그런 모습 보면 참 답답한데 예.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긴 있습니다. 네. 자,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인데 왜 이름이 민정수석이 됐을까요? 예.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 군사 독재 시절에 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 민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정, 쉽게 말해서 군 기무사라든지 또는 안기부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취합하는 비서관이 있고 경찰과 검찰 또는 감사원 등에서 또는 국세청 등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취합하는 비서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민정비서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정비서관의 역할은 상당 부분이 군사독재의 잔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옳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직 민정수석이 일을 잘하고 있다,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영진 기자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그 민원성 질문 던지겠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에서 지난주에 종로 경찰서 앞에 가가지고 네. 빤스 목사 전광훈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적잖은 시민들이 또 함께 하셨는데 빤스는 구속이 안 됩니까? 이분을 구속을 하려면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내란 선동죄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집시법 부분에서도 사실은 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청와대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아주 그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죠. 예, 아주 지랄맞은 그 농성 집회를 하고 있어요. 네, 500m 떨어져 있는 그 농학교, 우리 그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맹학교 죄송합니다. 네. 그 500m 떨어져 있는 맹학교 쪽에서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시각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수업을 못 하는 거죠. 자, 근데 500m 밖에서 이렇게 수업을 못할 정도로 크게 들린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80dB 정해져 있는 한계치가 80dB이고 주택가 같은 경우는 좀 더 낮거든요. 근데 여기가 주택가란 말이에요. 그거까지 계산해 보면 분명히 집시법을 위반해 보입니다.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상습적으로 그리고 상시적으로 장기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으로서 좀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경찰도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는 뭐 달랑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좀 말랑말랑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전 그래서 이게 그 빤스하고 경찰하고 뭐가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서로 봐주고 밀어주고 뭐 이런 그 유착 관계는 아닌지 그게 의심이 될 지경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이죠. 아니 4번이나 출석을 요구했는데 말이죠. 다 쌩 같아요. 아니 어느 피의자가 3번 4번 이렇게 그 거부를 했는데도 멀쩡하게 대로해서 3번을 보통 소환에 불용하면은 잡으러 가죠. 그 심지어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저기 만약에 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셔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셔 벌금을 내셔 벌금이 부과됐다. 벌금을 제때 안 냈다. 그러면 잡으러 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 정도면은 사실 긴급 체포를 하고도 남을 상황인데 너무 봐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 보자면은 긴급 체포를 하는 것도 사실 검찰이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 체포 영장 같은 거는 검찰이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해서 이렇게 발부를 하는데 결국 이제 법원이 또 여기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이게 검찰을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검찰이 또 조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사실 경찰로서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말이죠. 이때 김조원 민정수석께서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 왜 당신들 이 명백한 지금 소환 불응이고 수사 비협조고 계속해서 피해는 발생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하냐고 감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뭐 하명 수사로 비춰질 여지가 있나? 글쎄 이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저렇게 어떻게 거의 난동에 가까울 정도로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을 때 청와대가 저기에 맞대응을 하면은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명백한 불법을 보고도 저 검찰한테 책 잡히면 안 되지.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네. 윤 대통령 시대가 열렸어요. 자, 이 부분이 참 그래서 애매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고려, 그다음에 실정법적인 고려가 참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이번 부분에서는 뭔가 이제 좀 이번 부분에서는 좀 정치적인 해법이 좀 필요하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력이 좀 필요하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모두가 내가 다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떠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현재 없다. 마치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장세동이라는 사람, 이
전두환이 데리고 있는 그 장세동 같은 사람이 왜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사실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뭔가 이걸 좀 자기 책임으로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처럼 좀 젠틀하신 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랄도 하고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감옥 갈 각오를 갖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지들 저 정치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정치인 그리고 관료 그리고 학자 이런 사람들 대통령이 곁에 두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참 이제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좀 강압적으로 지시를 내리자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예, 이거는 법률적으로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도 하지 않는 걸 보면은 예. 답답하죠. 답답한데 이게 또 그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참 글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아주경제법조 팀장 장영진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